임진왜란,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7년간의 길고 참혹했던 전쟁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 징비록은 바로 그 전쟁의 가장 깊은 곳,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 서해 류성룡이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승리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처절했던 패배와 반성의 기록이자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실패의 순간들을 담아서 후세에 전하는 아주 아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책의 제목인 징비. 이 두 글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고대 중국의 시집인 시경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하여 훗날 닥칠 근심을 경계하노라. 이 문장 안에 사실 이 책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류성룡은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건지, 왜 우리는 그토록 끔찍한 비극을 막아내지 못했는지를 정말 낱낱이 파헤쳐서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뼈아픈 실패를 몇 번이고 곱씹어서 미래의 길을 밝히고자 했던 한 나라의 재상이 남긴 처절한 자기 고백인 셈입니다. 이 글을 쓴 류성룡은 당시 국정을 총괄하던 최고 책임자 영의정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의 글에서는 그런 권력자의 자부심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고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르는 그 참담한 순간을 그저 지켜가야만 했던 그 통한의 심정이 바로 이 한 문장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나 조정의 무능함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냉철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기록에 진정한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기록을 따라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은 칼과 창에 부딪히는 시끄러운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앙의 씨앗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그 고요함 속에서 바로 외교라는 무대 위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시 조선은 그 명백한 경고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당시 조선은 일본과 거의 2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길고 긴 평화는 좋게 말하면 안정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타성이었고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함이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이 평화에 너무나 깊이 취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100년 넘게 이어진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은 이 엄청난 변화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586년 히데요시는 다치바나 야스히로라는 사신을 보내서 조선에 통신사를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보낸 국서에는 천하는 이제 나의 손안으로 들어오련다는 그야말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구절까지 들어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새로운 강자가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던 셈입니다. 사신으로 온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첩보원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을 지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평가했죠. 인동이라는 고을을 지날 때였어요. 길가에 도열해 있는 조선 군사들을 힐끗 보고는 경멸하듯이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 나라 창은 아주 짧구나.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눈에 조선의 군사적 대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꿰뚫어 본 겁니다. 수백 년의 평화에 취해 있던 조선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허점이 대륙 정복의 야심을 품고 온 사신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던 것이죠. 야스히로의 조롱 섞인 평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주의 목사가 그를 위해 잔치를 열었을 때 그는 기녀들을 옆에 끼고 풍류를 즐기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꼬았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을 싸움터에서 늙어 머리가 휘어졌는데 목사께서는 음악 소리와 기녀들 사이에 품어쳐 있으니 아무런 근심도 없을 텐데 어쩌다가 머리가 휘어졌소? 그는 조선의 지방관리들이 국방에 대한 긴장감은커녕 안일함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 이 나라는 정복하기에 아주 무리겠구나 하고요.
심지어 서울에서 열린 큰 연회에서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면서 후추를 마구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서 조선 관리들의 기강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역관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불길한 징후들 속에서 조선은 마침내 일본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임무가 조선 조정을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595년 1년 만에 일본에 다녀온 총신사들이 돌아와서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사, 즉 수석 대표였던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보고가 완전히 정반대였던 겁니다. 황윤길은 히데요시의 야심과 엄청난 군사 준비를 직접 보고 와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보고했습니다. 전하, 반드시 전쟁에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였죠. 하지만 부사였던 김성일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정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는 그저 쥐새끼 같은 인물이라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라며 전쟁 가능성을 일축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정보 앞에서 두 책임자의 보고가 이렇게 180도 달렸던 겁니다. 당장 전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가? 아니면 평소처럼 지내도 되는가? 이 극단적인 보고 앞에서 조정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라 깊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조정은 결국 듣고 싶은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훗날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개인적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실 자신도 왜군이 정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워서 만약 그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나라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혼란에 빠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전쟁 가능성을 낮춰서 말했다는 것이죠. 민심의 동요를 막으려 했던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나라가 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던 마지막 황금 같은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최악의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엇갈린 보고를 믿고 안심해버린 외교적 판단의 실패는 그러나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징비록은 그 안일함의 이면에 조선의 국방체계 전반이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 있었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고발합니다. 성곽의 문제부터 군사제도, 지휘관의 자질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을 쌓아도 산 같은 지형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않고 그냥 평지에 넓고 크게만 지어서 방어에 치명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은 거의 마비되어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미 북방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그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한 인물조차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변방의 작은 고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승방략이라고 불리던 당시의 군사 시스템은 더 심각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동네에 큰 불이 났는데 동네 소방관들은 일단 소방서에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소방 총감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과 같은 정말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현장 지휘관도 없이 군대가 우왕좌왕하다가 각계격파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제도였던 거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류성룡은 잊혀져 있던 한 인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봅니다.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읍현감이라는 아주 작은 자리에 있던 이순신을 나라의 남쪽 바다 전체를 책임지는 전라자도 수군절도사, 즉 오늘날의 해군 함대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당시의 모든 관례를 깨내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추천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정에서는 너무 빠른 승진이다, 전례가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류성룡은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훗날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나라의 운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같은 인물을 알아보는 눈은 소수였습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칭송받던 신립장군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류성룡이 그에게 듣자 하니 일본에는 조총이라는 아주 무서운 신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자 신립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총이 있다 한들 쏘는 족족 다 마치기야 하나 하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당시 조선 지휘부 전체에 퍼져 있던 오만함과 현실 안주를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2년 임진년의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경고들, 무시했던 모든 보고들, 그리고 방치했던 모든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재앙 덩어리가 되어서 거대한 폭풍처럼 조선의 남쪽 해안을 덮쳤습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1592년 4월 13일, 700여 척에 달하는 일본의 대규모 함대가 스시머 섬을 출발해서 바다를 시커멓게 뒤덮으며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책의 기록에 따르면 멀리서 바라보니 배들이 너무 빽빽해서 바다에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7년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오른 것입니다. 조선의 첫 번째 방어선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진의 정발 장군이 급히 성으로 돌아와서 맞서 싸웠지만 구름처럼 몰려든 왜군에 의해 성은 단 몇 시간 만에 함락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왜군은 곧바로 동래성으로 진격했습니다. 동래 부사 송상현은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 역시 반나절 만에 성이 함락되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책에는 왜군조차 그의 충절에 감동해서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고 무덤에 표지를 세워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전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자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경상좌수사 박홍은 적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싸워보지도 않고 수군 함대를 스스로 불태운 뒤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상좌병사 이강 역시 동래성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물러나더니 결국 자신의 군영마저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앞다투어 도망치자 군대는 순식간에 흩어지고 각 지역의 군과 현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풀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의 조정은 그야말로 경악합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남은 희망을 모두 긁어 모아서 당대 최고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이일 장군을 남쪽으로 급히 파견합니다. 이제 그의 어깨에 조선의 운명이 걸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후 조선의 중앙군과 일본군이 벌이는 첫 번째 대규모 정면 대결이 바로 상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주에서의 전투는 조선군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처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이 일은 적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고 알린 현지 주민을 민심을 동요시킨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정찰이라는 전쟁의 가장 기본을 무시한 거죠. 그가 가진 병력이라고는 밤새 급하게 긁어 모은 평생 활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농민 수백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오합지졸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지만 조선군의 활은 일본군에게 닿지도 않는데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는 병사들이 가을 낙엽처럼 쓰러져 날았습니다. 결국 전열이 완전히 무너지자 총지휘관인 이일은 가장 먼저 말을 돌려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전투는 완벽한 참패로 끝났습니다. 징비록은 이일 장군이 도망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치욕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타고 있던 말을 버리고 입고 있던 갑옷과 관복도 다 벗어던진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몸도 달아나서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고 합니다.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보냈던 첫 번째 구원군이 이렇게 허무하고 치욕스럽게 단 한 번의 전투로 그냥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상주에서의 참패 소식은 곧바로 수도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할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던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에 조정과 백성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일본군과 수도 한양 사이에는 그들을 막아설 그 어떤 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심장부인 한양, 그리고 조선 왕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류성룡이 피로 쓴 반성의 기록, 징비록, 그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끝없는 평화에 안주하던 조선과 통일된 일본에서 꿈틀대던 거대한 야망의 그림자를 함께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막연했던 그림자가 어떻게 아주 구체적인 위협이 되어서 조선의 문턱까지 다가왔는지, 그리고 운명적인 사신 파견을 둘러싼 조선 조정의 깊은 고뇌와 분열,
또 결국에는 결정적인 오판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선조 19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요, 일본의 아시카가 맞고와 무려 200년 가까이 정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평화라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대학자였던 신숙주 선생이 유언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성종 임금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걱정할 게 없지만 일본하고는 제발 화목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해 일본하고만 잘 지내면 조선의 평화는 영원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고요한 평화는 이제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에 의해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본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서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일본의 66개 주를 통일한 인물,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그는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일본을 통일했지만 그의 야망은 일본이라는 섬 안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통일 과정에서 너무 커져버린 다이묘, 즉 지방 영주들의 군사력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 명나라를 향했고 그 길목에 있는 조선을 첫 번째 목표물로 삼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먼저 조선의 분위기를 떠보기 위해서 다치바나 야스히로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온 국서부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천하는 나의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의 아주 거만한 내용이었죠. 이 야스히로라는 인물의 행동은 그야말로 오만과 도발 그 자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장 좋은 방에 아니면 잠을 자지 않았고 조선 관리들이 깍듯이 대접해도 아나무인으로 굴었어요. 길가에 늘어선 조선 병사들을 보면서는 대놓고 대개나라 창은 참 짧군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조선의 군사력을 대놓고 얕잡아 본 거죠. 한 번은 상주에서 송응영 목사가 잔치를 열어주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평생 싸움터에서 뒹굴어서 머리가 하얗게 셌는데 목사께서는 기생들과 노느라 편하게 지내시니 근심도 없을 텐데 어찌 머리가 휘어졌소? 라면서 면박을 준 거예요.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평화에 찌들어서 곧 망할 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생각을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조선 조정은 당연히 당황했죠.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일본의 태도에 사신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결국 우리는 바닷길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신을 보내지 않고 답서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히데요시의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경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조선이 아니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자기 사신에게 향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야스히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모두 처형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얼마나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침략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신호탄이었죠. 히데요시는 곧바로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신복이자 대마도주였던 소 요시토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야스히로와는 좀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는 조선이 바닷길이 어둡다는 핑계를 다시는 댈 수 없도록 아주 영리한 제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사신단을 일본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선 조정은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아주 교활한 외교적 압박이었어요.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애매한 태도로 시간을 끌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 거죠. 조선 조정은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신을 보내자니 히데요시의 의도가 너무 불순해 보이고 안 보내자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오랜 논의 끝에 조정은 일본의 진정성을 시험해볼 묘안을 하나 냅니다. 과거에 전라도 손죽도를 침략해서 백성들을 잡아갔던 일본 해적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는데 놀랍게도 소 요시토시가 몇 달 만에 그 해적들을 전부 잡아서 조선에 바친 겁니다. 이제 더는 사신 파견을 미룰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류성룡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적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마침내 조정은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요. 동인 소속의 황윤기를 정사로, 서인 소속의 김성희를 부사로 임명해서 서로 다른 당파 인물들이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소 요시토시는 조선을 떠나기 전에 선물이라면서 공작 2마리, 그리고 창과 칼, 또 조총 몇 자루를 바쳤습니다. 징비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총이 들어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화려한 공작새와 함께 전해진 이 낯선 무기, 평화의 사절이 가져온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길했습니다. 이 조총은 그냥 새로운 무기, 그 이상이었죠. 곧 닥쳐올 전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임을, 활과 창이 지배하던 시대를 끝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아주 비극적인 전령과도 같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1591년 봄, 일본으로 떠났던 통신사 일행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온 조정의 눈과 귀가 그들에게 쏠렸죠. 하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의 일본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너무나도 다른 2개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시마에 도착하자마자 소 요시토 씨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부사 김성일이 크게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당황한 요시토 씨가 자기 부하를 처형하면서까지 사죄하는 일이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인들은 강직한 김성일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깍듯이 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토에 도착해서도 히데요시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이 일부러 일정을 늦추면서 사신단을 몇 달이나 기다리게 만든 거죠. 이건 조선 사신의 길을 꺾으려는 아주 계산된 외교적 결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히데요시의 첫 인상은 왜소하고 볼품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징비록은 그의 눈빛만큼은 번쩍번쩍 빛나서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예를 갖춘 사신단 앞에서 어린아이가 옷에 오줌을 싸자 껄껄 웃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조선 사신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임금 앞에 나란히 선 2 사신. 그들의 보고는 같은 곳을 다녀온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먼저 정사 황현길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드시 병화, 즉 전쟁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히데요시의 눈빛은 담력과 지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전쟁 대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보고였죠. 그런데 뒤이어 부사 김성일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정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쥐처럼 왜소한 인물일 뿐 두려워할 것이 못 듭니다. 황현길이 괜히 말을 부풀려서 백성들의 마음만 어지럽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한 명은 전쟁이 확실하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그럴 일 없다고 말하는 이 상황. 왕국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정보 앞에서 조선은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유성룡이 김성일을 따로 만나서 그날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속마음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김성일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라고 어찌 외놈들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황용길의 말이 너무나 심각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혼란에 빠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의 의도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공포 때문에 백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걸 막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판단은 적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었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왕국을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조정의 의견은 둘로 딱 나뉘었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류성영의 주장으로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사실에 명나라에 알리는 아주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이죠. 정작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쟁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엇갈린 보고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야말로 파멸로 가는 마비 상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황현길의 경고는 그렇게나 분명했지만 왕국의 대응은 200년의 평화에 푹 젖어 너무나 느리고 안일했습니다. 그나마 시행된 몇 가지 정책들도 전략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죠. 평화에 너무 오래 안주한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조정에서 뒤늦게 성곽을 수리하고 새로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오랜 평화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노역을 싫어하면서 곳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쌓은 성들은 방어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했습니다. 험준한 산을 이용해서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방이 뻥 뚫린 넓은 평지에 크고 넓게만 지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적에게 여기를 공격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꼴이었죠. 예를 들어 원래 험한 곳에 있어서 지키기 좋았던 진주성을
굳이 평지 쪽으로 성벽을 넓게 증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건 방어해야 할 면적만 넓혀서 병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겉모습만 신경 썼을 뿐 정말 중요한 장수를 뽑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군사력의 근본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방 시스템이었던 제승방략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요. 적이 쳐들어오면 각 지역의 군대가 일단 지휘관도 없이 약속된 장소에 모여요. 그리고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를 그냥 하염없이 뒤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속도였어요. 번개처럼 움직이는 기동력 좋은 일본군이 먼저 직결지에 도착하면 지휘관도 없는 오합지졸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질 게 뻔했습니다. 류성룡이 각 지역의 지휘관이 책임지고 방어했던 과거의 효율적인 진건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시행한 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위기 앞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무능과 안일함 속에서 마치 캄캄한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왕국의 운명을 구원하게 될 아주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결정이 기적적으로 딱 하나 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류성룡의 강력한 추천으로 당시의 정의편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즉 수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징비록의 기록을 보면 이순신은 담력과 지략, 무예를 모두 갖춘 정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북방에서 여진족을 유인해서 격파하기도 했고 불과 10여 명의 병사만으로 수많은 적을 물리친 전과도 있었죠. 하지만 조정의 그를 밀어주는 든든한 배경, 소위 말하는 백이 없어서 10년 넘게 변방에 낮은 관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업현감에서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조선 수군의 핵심인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자 조정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건 당시의 관례를 완전히 깨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였거든요. 바로 이 파격적인 임명이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조선을 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인물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현명한 결정마저도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리면서 온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한 장군의 치명적인 오만함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지막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립.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며 명성을 떨쳤던 당시 조선이 가장 믿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변방의 방비태세를 점검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이 중요한 임무를 실질적인 준비의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소한 잘못을 꿰투리 잡아서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고 했고 그의 순신은 군대 점검이라기보다는 마치 고관대작이 화려한 행차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실질적인 방어 준비보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보여주기식 권위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순시를 마치고 돌아온 신립을 만난 류성룡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는 일본 사신들이 가져온 조총과 일본의 정세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왜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조총이라는 신무기와 긴 창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직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절박한 조언이었죠. 하지만 신립은 이 중대한 경고를 코웃음 치면서 딱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조총이 있다 한들 쏘는 족족 어떻게 다 맞히겠습니까? 와, 이건 단순히 용맹한 장수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활과 창의 시대에 살던 장수가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 가까운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오판은 그가 그토록 믿었던 조선의 기마병들과 함께 곧 닥쳐올 전투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패배를 낳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 대화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인 1592년 4월 13일 황용길의 경고와 류성룡의 두려움 그리고 김성일의 섣부른 안심론이 모두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셀 수 없이 많은 일본의 함대가 수평선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나타났습니다. 7년에 걸친 참혹한 전쟁, 임진왜란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류성룡이 피와 눈물로 기록한 처절한 반성의 기록, 징비록. 그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조선이라는 배가 어떻게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지 그 위태롭고 절박했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거대한 혼란 속에서 조정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린 첫 소식은 정말이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마침내 일본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선의 첫 번째 관문이자 남쪽 방어의 심장이었던 부산진성이 단 하루 만에 함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지키던 정발첨사마저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조정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쪽 바다를 시커멓게 뒤덮으며 밀려온 적군 앞에서 조선의 국방은 마치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힘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고가 올라오고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나흘이 지난 4월 17일 이른 아침 드디어 첫 공식 보고서, 즉 장계가 수도 한양에 도착하는데요. 모두가 기적 같은 승전보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웅적인 방어전의 기록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와 공포의 소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진격 족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냐면요. 4월 13일에 부선진성이 무너지면서 정발첨사가 전사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는 다대포진이 함락되고 윤응신 첨사가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15일 일본군 주력 부대는 동래성을 공격합니다. 부사 송상현이 결상전했지만 압도적인 적 앞에 결국 성은 함락되고 그 역시 장렬하게 순국합니다. 불과 딱 사흘 만에 남쪽의 가장 중요한 방어 거점들이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목숨을 바쳐 책임을 다한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의 방어를 총괄해야 할 최고 지휘관들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경상좌수사 박홍은 적의 함대를 보자마자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자기 함대를 스스로 가라앉힌 뒤 도망쳤습니다. 좌병사 이강 역시 부산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둠을 틈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버렸죠. 최고 지휘관이 사라지니 군대라는 게 그냥 와해되어버린 거죠. 싸워보려던 병사들의 사기마저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 앞에 풀처럼 쓰러져 갔다.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있을까요? 지휘관이 사라진 성과 마을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흩어지고 관리들은 도망치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산으로 숨어버렸죠. 이건 그냥 전투에서 진 게 아니에요. 경상도라는 행정구역 하나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끔찍한 소식에 한양의 조정은 허둥지둥 장수들을 임명해서 이 재앙을 막으려 합니다. 조정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급하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시 최고의 명장으로 이름 높았던 이일 장군을 중심으로 성은길, 조경 같은 장수들을 각각 중요한 길목으로 보냅니다. 말하자면 조선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다 꺼내든 거예요. 모든 희망이 이들에게, 특히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명성을 떨쳤던 이일 장군에게 쏠렸습니다. 자, 그렇게 최고의 장수들을 보냈는데 문제는 군대였습니다. 오합지졸 군대의 출정. 계획은 아주 멋졌습니다. 수도에 정예부대를 보내서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적을 막는다. 하지만 군대를 모으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부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치명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명령은 아주 거창했어요. 수도의 최정예 병력 300명을 뽑아 이일 장군에게 주어라. 이 300명은 그냥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앙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공포에 질려 흩어진 남쪽의 군심을 다시 모을 마지막 희망의 불씨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실제로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시장 상인이나 장정들이었고 그나마 절반은 하급 관리인 설이나 글만 읽던 유생들이었어요. 심지어 출정하는 날 유생들은 시험 답안지를 들고 와서 자기는 군인이 아니라고 빼달라고 하고 서리들은 관모를 쓴 채로 자기는 행정관리라며 못 가겠다고 애원하는 사람들로 마당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그냥 난장판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조선의 군적부라는 게 그냥 이름만 적힌 종이 쪼가리였다는 사실이요. 정말 이런 군대로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일 장군은 임명을 받고도 사흘 동안이나 출발을 못해요. 병사가 없으니까요. 결국 조정이 내린 결정이 정말 황당합니다. 이일 장군 먼저 혼자 가세요. 군대는 나중에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에 총사령관이 병사 하나 없이 혼자 떠나는 모습. 이건 그냥 군사 준비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이었다는 굴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일 장군은 홀로 남쪽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상주에 도착해서 어떻게든 방어선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이지 교과서에 실릴 법한 비극이 벌어지죠. 상주성의 비극입니다. 군사적 무능과 오만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맙니다. 이일이 상주에 도착해보니 성은 텅 비어있고 책임자의 목사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이일은 남아있는 관리를 닥달해서 밤새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합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군인이 아니죠. 그냥 갑자기 불려 나온 난생 처음 무기를 잡아보는 겁에 질린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정말 긁어모은 병력이 한 8,900명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일의 실책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첫째, 정찰을 안 합니다. 군대의 기분 중에 기분인데 척후병 하나를 안 보내요. 바로 코앞인 신유밖에 일본군 대부대가 있는데도 까맣게 몰랐던 거죠. 둘째, 적이 온다고 알려준 주민을 죽여버립니다. 민심을 혼란시킨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자기 귀를 스스로 막고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셋째, 진을 치는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방어하기 좋은 성이나 산을 놔두고 뻥 뚫린 벌판에 그것도 훈련도 안 된 농민들을 세워놓고 진법 훈련을 시켜요.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넷째, 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도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장교 딱 한 명 보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장교는 바로 매복에 걸려 죽임을 당하죠. 이건 뭐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게임이었어요. 오만과 무지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결국 숲에서 일본군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살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쏘니까 그 소리만으로도 이미 혼비백산인데 조선 병사들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황급히 활을 쏘라고 명령했지만 훈련도 안 된 병사들이 쏜 화살이 수십 걸음 날아가서 땅에 툭툭 떨어질 뿐 상대방한테는 다치지도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훈련과 무기의 차이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사령관인 이 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도망갑니다. 병사들을 다 버리고요. 적에게 쫓기다가 자기 말도 버리고 장수의 상징인 갑옷도 벗어던지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아요. 결국 조정이 야심차게 보냈던 첫 번째 주력 부대는 아무런 의미 있는 타격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한양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이 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조정은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 마지막 희망이었죠. 바로 당대 조선에서 가장 이름이 녹았던 무장, 신립 장군입니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거의 신립이라면 무조건 이긴다 였어요. 북방의 영웅이었으니까요. 여진족 기병을 상대로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죠. 하지만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립 장군의 그 지나친 자신감을 불안하게 봤어요. 저렇게 새로운 적을 얕보다가는 큰일 날 텐데 하고 속으로 걱정했던 거죠. 이 말이 신립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류성룡이 일본군의 조총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경고하니까 에이 총 좀 쏜다고 그게 설마 다 맞겠어?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이건 뭐랄까 자기가 북방에서 기병으로 성공했던 그 방식이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세상이 바뀌고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 과거의 영웅이 가진 명백한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징비록에는 참 신기하게도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징조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립이 출정하기 전에 대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머리에 쓴 사모가 툭 떨어져요. 그걸 본 사람들이 다들 하고 얼어붙었겠죠. 불길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또 전장으로 가면서 보낸 보고서에는 자기 서명도 빼먹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신립 장군의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자, 신립 장군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도 한양에는 이일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수도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수도입니다. 류성룡은 이게 그냥 장수 몇 명의 실수가 아니라고 봐요.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 국방 전략이 재승방략이라는 거였는데 이론은 그럴듯해요. 각자 모여 있다가 서울에서 대장이 내려오면 합쳐서 싸운다. 근데 현실은요? 대장은 항상 늦게 오고 대장 없는 병사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싸우기도 전에 지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수도 방어는 더 심각해요. 성을 지킬 병력이 3만 명은 있어야 하는데 긁어 모아보니 7천 명. 그것도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라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이나 도망갈 궁리만 하는 노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부패와 평화에 젖은 나태함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신립 장군 한 사람 어깨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정은, 그러니까 왕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갈 준비를 비밀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립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던 거죠. 최고 책임자들이 이미 패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불안에 떠는 백성들이 궁궐 앞에 와서 전하, 도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통곡하니까 선조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묘 사직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느냐? 아주 비장하게 들리죠.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 약속은 이미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딱 한 번의 싸움에 걸리게 됐습니다. 수도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저 남쪽에서 들려올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적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낡은 경험만 믿고 전장으로 향한 한 명의 장군. 과연 이 장군의 자신감과 왕의 공허한 약속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공포와 패배의 물결 앞에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유성룡이 기록한 참혹했던 역사의 기록, 징비록,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산진이 무너졌고 뒤이어 동래성마저 함락되었습니다. 남쪽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이 불길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소식이 파발마의 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도, 한양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첫 번째 방어선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뚫렸다는 비보는 그때까지 평화에 안주하고 있던 조정을 거대한 충격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4월 17일 경상 좌수사 박홍이 올린 장계가 드디어 조정에 도착합니다. 그가 장계에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바라보니까 붉은 깃발이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걸 보고 성이 함락된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건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 장수의 보고였지만 어쨌든 이것이 왜군의 침략을 알리는 공식적인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비변사에 모인 대신들은 임금을 만나겠다며 허둥댔지만 나라는 이미 총재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그제야 부랴부랴 첫 대응군을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었죠. 조정은 서둘러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변사는 즉시 군사 지휘관들을 임명했어요. 먼저 이의를 순변사로 삼아서 가장 중요한 길목인 중로를 맡게 하고 성은길과 조경을 각각 좌방어사와 우방어사로 임명해서 경상도 좌도와 우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유국량과 변기에게는 각각 중령과 조령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라는 명을 내렸죠. 문신이었던 경주부윤을 무신 출신인 변흥성으로 교체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꽤나 빈틈없는 방어체계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장수들이 지휘할 군대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군의 진격 속도는 정말 조선 조정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월 13일에 부산진이 함락되고 불과 이틀 뒤인 15일에 동래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4월 24일에는 경상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상주까지 함락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양에서 장수를 임명하고 군사를 모아서 보내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전선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너무나 늦은 대응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적들은 마치 아무도 없는 땅을 달리듯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중로군을 이끌고 내려가야 할 이일 장군. 그에겐 어떤 병사들이 주어졌을까요? 책에서는 그 참담했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정예병 300명을 뽑았다고는 하는데 막상 명단을 보니까 군사훈련이라고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시정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절반은 관청의 설이나 글만 읽던 유생들이었죠. 출정하는 날 점검을 하러 가보니 그 광경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유생들은 관복을 입고 시험지를 든 채로, 서리들은 평소에 쓰던 모자를 쓴 채로 제발 징집에서 빼달라고 울며 애원하는 사람들로 마당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단 한 명의 병사도 이끌지 못한 채 먼저 홀로 말을 달려 남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조선 중앙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양의 혼란을 넘어서 조선의 관군과 왜군이 처음으로 제대로 맞붙은 곳 상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조선의 첫 번째 반격 시도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당시 조선이 앓고 있던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말 뼈아프게 마주하게 됩니다. 상주 전투의 패배를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의 핵심 국방 시스템이었던 제승방약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시에는 어쩌면 효율적일 수도 있는 체제였어요. 중앙에서 늘 많은 상비군을 유지하는 대신에 유사시에 지방군을 소집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아주 숙련된 지휘관이 이 군대를 통솔하게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국방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였죠. 즉, 전쟁이 나면 각 지역의 군사들은 대구 같은 지정된 거점 도시에 먼저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파견된 중앙지휘관이 도착하면 그의 지휘 아래 전투에 나서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경상도 각지의 수령들은 제승방약에 따라서 군사들을 이끌고 대구로 모였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개천가에 진을 치고 중앙에서 올 순변사 이일 장군을 기다렸죠. 하지만 이 일은 서울에서 병사를 모으지 못해서 늦어졌고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적이 가까이 온다는 소문은 계속 들려왔고 때마침 큰 비까지 내려서 병사들의 옷과 무기는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군량마저 떨어지자 군사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결국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사들이 도망쳐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령들도 말을 타고 달아났죠. 적을 만나보기도 전에 제승방약이라는 이 시스템 스스로가 아군을 붕괴시켜버린 셈입니다. 이일 장군이 마침내 전선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대구에 모였어야 할 군대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흩어졌고 문경과 상주 읍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주 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맞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이미 산속으로 도망친 후였죠. 이 일은 판관이었던 권기를 윽박질러서 밤새 촌락을 뒤져 겨우 수백 명을 모았지만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농민들이었죠. 이것이 왜군과 맞서 싸워야 할 조선 중앙군의 첫 번째 부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상주 전투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듯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녁 무렵에 한 고을 사람이 달려와서 적이 바로 근처까지 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민심을 혼란시킨다며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저를 옥에 가두셨다가 내일 아침까지 적이 오지 않으면 그때 죽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일은 그를 끌어내서 목을 베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아군에게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르는 첩보를 지휘관 스스로가 묵살하고 그 첩보를 가져온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상주 북쪽 냇가에서 진법 훈련을 하던 조선군은 마침내 왜군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이건 전투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한쪽은 급하게 징집된 농민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수많은 실전으로 단련된 병력이었죠. 조선군이 쏜 화살은 수십 보를 채 날아가지 못하고 힘없이 툭툭 떨어졌지만 왜군은 강력한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이 일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왜군은 이미 숲과 다리 밑에 병력을 숨겨 매복하고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왜군의 조총 사격이 시작되자 조선군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고 지휘관 이일은 말을 돌려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적의 추격이 계속되자 그는 결국 갑옷과 말을 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맨몸으로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반격은 이렇게 단 한 번의 전투로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상주 전투의 패배가 무능과 준비 부족의 결과였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당시 조선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소통, 군기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사례입니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용궁 현감이었던 우봉룡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동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그는 방어사에게 가던 길이었던 하양현 소속의 아군 수백 명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단지 하양 군사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봉룡은 그들을 반란군으로 단정해버립니다. 하양 군사들이 공문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아군이라고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우봉룡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에게 포위해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죠. 수백 명의 아군이 동족의 칼에 쓰러져 시체가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봉룡이 이 끔찍한 참극을 큰 공을 세웠다고 조정에 거짓으로 보고했고 조정은 그에게 높은 벼슬까지 내렸다는 점입니다. 훗날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승전보로 둔갑한 오인사륙이라니.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최소한의 규약도 부대 간의 소통 체계도 전혀 없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게다가 지방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포상부터 내리는 중앙정부의 무능함과 정보 부재가 결합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무대를 수도 한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일 장군이 상주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성의 민심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산과 동네의 함락이 저 멀리 남쪽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경상도의 중심인 상주의 패배는 이제 적의 칼날이 정말 목전에 다다랐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말의 기대감마저 사라지고 조정과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당시 한양 도성을 지켜야 할 병력은 고작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어해야 할 성벽의 둘레, 즉 성곽휘의 수는 3만 개가 넘었어요. 산술적으로만 봐도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질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 오합지졸에 가까웠고 싸울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징집된 군사들은 어떻게든 뇌물을 주고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심지어 병조의 말단 아전들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받고 군사들을 빼돌리는 부패가 만연했죠. 나라의 심장부를 지켜야 할 군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도성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실과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이른바 몽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종친들이 궁궐 밖에 모여서 통곡하며 도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자 선조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묘 사직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라며 서울을 굳건히 지킬 뜻을 내비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잠시 안도했지만 사실 이것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을 뿐 물밑에서는 피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패하고 도성이 공포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 조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신립장군이었습니다.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에게 도순변사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맡겨 남쪽으로 보냅니다. 이제 무너져가는 조선의 모든 운명이 그의 어깨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징비록의 저자인 유성룡은 출정 직전에 신립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렸던 신립이라는 인물의 내면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불안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성룡의 눈에는 이미 신립의 성격과 태도에서 어떤 패배의 그림자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성룡은 신립에게 왜군의 신무기인 조총의 위력을 경고하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신립은 아주 오만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조총이 있다 한들 어찌 다 마치겠습니까? 이것은 북방에서 기마 돌격전으로만 승리해왔던 맹장의 자만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전술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는 적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곧이어 벌어질 전투에서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신립의 출정길에는 유독 불길한 징조들이 잇따랐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명을 따르지 않는 자를 처단하라면서 보검을 내려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신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머리에 쓰고 있던 사모가 땅에 툭 떨어져서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용인에서 올린 첫 번째 장계에는 너무 마음이 어지러웠던 탓인지 자신의 서명조차 빠뜨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출정이 비극으로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신립은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서울의 병기구를 털어서 모은 얼마 안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장수는 과연 무너지는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양의 운명, 그리고 조선의 명운이 그의 칼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전투는 다음 분성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징비록의 여정을 따라온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수많은 전투의 참혹함, 또 절박했던 외교의 순간들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이 책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쓰였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맞닿아 있는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내용은요, 더 이상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저자인 유성룡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기록을 남겨야만 했는지, 그가 붓을 들었던 그 순간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운명을 겪으면서 흘러온 그 기이한 여정을 추적해보고요. 마침내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삼가는 것. 징비록의 서문을 여는 바로 이 한 문장은요, 이 책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아주 거대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유성룡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가 하려는 모든 이야기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징계한다는 건 그냥 과거의 잘못을 꾸짖고 벌 준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건 마치 외과 의사가 아픈 부위를 도려내듯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교훈을 뼈에 새기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리고 후환을 삼간다는 건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를 재앙에 대해 미리 조심하고 대비한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회고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절박한 재언이자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책의 제목인 징비록,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온 말이고 또 어떤 깊은 뜻을 품고 있는 걸까요? 그 이름의 유래를 한번 따라가 보면 저자가 이 책에 담고자 했던 그 비장한 각오를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징비라는 이 두 글자는요, 고대 중국의 시가집인 시경의 주송편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바로 내가 미리 징계하여 뒷날의 근심을 경계하노라 라는 뜻의 여기 징입이 후환이라는 구절이죠. 유성룡이 수많은 단어 중에서 왜 하필 이 징비를 자신의 책 제목으로 선택했을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기록이 승리에 대한 찬가나 개인적인 변명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대신에 고대의 현인이 남긴 지혜를 빌려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실패를 철저하게 복기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제목 자체가 이 책의 방법론이자 목적인 셈입니다. 이 책을 쓴 서해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국정을 총괄하던 최고 책임자, 바로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최전선과 조정의 가장 중심에서 겪어낸 인물이죠.
그의 손에서 수많은 정책이 결정되었고 그의 판단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비록은 제3자가 멀리서 관찰한 기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건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국가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 있던 선장이 배가 왜 좌초될 뻔했는지를 기록한 통렬한 항해 일지이자 자기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고뇌와 책임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무거운 부채의식이 고스란히 배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징비록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책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패배와 치욕 속에서 쓰인 반성의 기록이라는 점이에요. 유성룡은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관직에서 파직당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영광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똑바로 마주하기 위해 붓을 든 거죠. 역사상 수많은 기록들이 승자의 관점에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정당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더욱 진실에 가깝고 그 울림은 훨씬 더 깊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징비록 서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유성룡의 심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고 쓰러져 갈 때 붙들어주지 못한 것을 자신의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라고 고백해요. 이건 단순히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이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이 터진 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조선 지배층의 총체적인 무능과 분열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가장 꼭대기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고 통감했던 거죠. 그의 글은 그 실패의 과정을 마치 신경외과 의사가 뇌를 해부하듯이 집요하고 정밀하게 파헤치려는 처절한 자기 성찰의 결과물인 겁니다. 유성룡은 이처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쓴 경고의 메시지가 오직 조선의 위정자들과 후손들에게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종종 저자의 의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곤 하잖아요. 징비록 역시 아주 기이하고도 아이러니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징비록은 유성룡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문집인 서의 집의 일부로 처음 간행됐는데요. 그 후 1695년에 일본 교토에서 독립된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조선에서 처음 나온 지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당시의 교통이나 통신 수준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약 16년이 흐른 1711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 일행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죠. 당시 통신사의 일원이었던 조태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일본인이라면 징비록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는 듯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의 존망을 걸고 싸웠던 전쟁에 대한 가장 내밀하고 아픈 반성문이 정작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조선에서는 일부 지식인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때 바다 건너 과거의 적국에서는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되어서 널리 읽히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의 약점, 내부의 갈등,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가 담긴 그 생생한 기록을 일본의 식자층이 그야말로 탐독하고 있었던 이 상황은 조선 조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책을 둘러싸고 아주 극명한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조선에서 징비록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경고문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됐어요. 그들에게 징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전모를 파악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 군사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전략 분석서이자 정치 교과서였던 겁니다. 심지어 징비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관점에서 전쟁을 재해석한 조선 군기대전 같은 책들이 출간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마치 한 기업의 처절한 실패 사례 분석 보고서가 경쟁사에게는 최고의 시장 공략 교재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기묘하고도 섬뜩한 역설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받은 조선의 숙종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민감한 내부 성찰 기록이 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결국 조정은 징비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이미 퍼져나간 불길을 막기에는 너무 늦은 일종의 사후 약방문격이었습니다.
징비록의 이러한 기구한 운명은 우리를 이 책이 남긴 유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과연 유성룡의 그 간절했던 경고는 제 역할을 다 했던 걸까요? 후안을 삼간다. 유성룡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에 담아내려 했던 이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달성되었을까요? 그가 남긴 피 맺힌 경고의 목소리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나라 조선에 의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후에 펼쳐진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면서도 비통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아니요, 였습니다. 징비록이 담고 있는 분석의 날카로움과 개혁에 대한 호소의 절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조선 사회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경고는 있었지만 그 경고를 듣고 시스템을 바꾸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너무나 미미했던 거죠. 그 비극적인 증거는 역사의 페이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636년 조선은 북방의 후금, 즉 청나라의 침략으로 또다시 국토가 유린당하고 임금이 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겪습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거대한 국가적 비극은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그토록 지적하고 경계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국제정세에 대한 안일한 판단, 고질적인 당파 싸움으로 인한 국론 분열, 그리고 국방력 강화의 실패와 같은 근본적인 약점들이 끝내 극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무거운 증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유성룡이 경고를 기록한 그 행위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징비록이라는 책 자체는 한 시대의 아픔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려 했던 위대한 지성의 산물이에요. 진짜 실패는 그 경고를 제대로 듣고 가슴 깊이 새겨서 사회 전체를 바꾸는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단서가 있다고 해도 환자가 그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책의 존재만으로는 역사의 비극적인 반복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만약 징비록이 과거의 비극을 막는데 궁극적으로 실패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400년도 더 지난 이 실패의 기록을 여전히 붙들고 읽어야 하는 걸까요? 이 낡은 책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징비록이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징비록의 가치는 임진왜란이라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의 진짜 가치는 개인의 삶이든 어떤 조직의 흥망성쇠든 한 나라의 운명이든 모든 영역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징비록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징비록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건 운명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다툼에 빠져서 더 큰 위기의 징후를 무시할 때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반성과 성찰은 아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징비록의 이야기는 단순히 16세기 말에 있었던 한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처절한 보고서이자 동시에 한 위대한 재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래 세대에게 남기고자 했던 경고의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선명하게 들렸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무시되고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고 4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성룡이 1604년 자신의 초가집에서 던졌던 그 준엄한 질문은 이제 온전히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잘못과 실패들을 진정으로 징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그리고 나 자신은 다가올 후환을 제대로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징비록을 읽는 진정한 이유이자 저자의 고통스러운 기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